경관이 쏜 피스톨에 범인인 교회 지기가 쓰러지자 관중석에서는 벌써 의자 젖혀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러나 화면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신부로 분장한 몽고메리 크리프트가 천천히 걸어가서 쓰러진 범인을 받쳐들고 관중의 시야 속으로 부쩍부쩍 다가올 때는 관중석에서는 어시장 그대로의 혼잡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 2회 관중들이 반도 빠져나가지 못했는데 3회권 가진 사람들이 출입구를 막은 것이다. 빨리 나가라는 듯이 벨이 요란스럽게 울어대고 있다. 10분간이라는 휴식 시간도 있고 하니 길을 텄으면 순조로우련만 출입구를 막고는 서로 입심만 세우고들 있다. 아이, 나갈 사람이 다 나가거든. 들어오너라. 길을 띄워라, 이 바보 같은 자식들아. 내밀어라, 내밀어. 나는 고백한다라는 영화가 끝날 무렵에 S극장 2층의 광경이었다. 특별 요금까지 받는 영화를 감상하러 온 서울의 지성인들이 연출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뚫고 들어온 사람은 제자리를 찾느라고 또 법석이다. 이 마치 대박 속의 메뚜기들처럼 수알거리는 2층 한복판에 흡사 입상이기나 한 것처럼 움직일 줄 모르는 한 검은 그림자는 먼 데서 보아도 분명 신부다. 신부로 분장한 성격 배우 몽고메리의 그 처절한 표정에서 아직 완전히 해방이 되지 못한 관중의 눈에도 아직도 나는 고백한다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됐다. 사실 화면과 실제의 구별이 안 갔다. 가까이서만 보았다면 2층 신부 복장의 사나이의 표정도 몽고메리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윽고 신부는 움직였다. 이 동작이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정말 영화 속의 신부인지 관객 속의 실제한 신부인지 분간키가 어렵다. 몽고메리가 무죄 언도를 받고 석방이 되어 재판소 문 밖을 나왔을 때 군중에 흥분하던 그 장면과도 비슷했던 것이다. 음인지 응인지 분간키는 어려웠으나 정녕 이와 비슷한 신음소리가 몽고메리가 아닌 실제 신부 복장의 사나이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신부는 늘씬한 키에 나이도 40 가까이는 되어 보인다. 입구가 풀리자 신부 복장의 사나이도 군중 틈에 끼어서 문께로 밀려나가고 있었다. 아직도 화면에 미련이 나 있는 듯 두어 번이나 스크린 쪽을 돌아보기도 한다. 이윽고 신부 복장의 사나이도 밖에까지 나왔다. 밖에 나오면 대개가 옆도 안 돌아보고 휑하니 자기 갈 길을 가는 법이건만 신부복의 사나이는 그렇지가 않았다. 선전판에 붙은 사진들을 어린아이들처럼 바라다 보기도 하고 높다랗게 붙은 간판 그림을 올려다 보기도 한다. 선전 간판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신부로 분장한 몽고메리 크리프트가 우람스러운 벽과 벽 사이를 처적처적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이었다. 범죄자가 교회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직에 있는 신부의 몸으로서 살인 강도라는 어마어마한 아니 추잡한 죄명을 써야만 하는 몽고메리였다. 그럴 것이 그는 천주의 대변인인 고해 신부로서 신도의 고명을 들은 것이었다. 그는 범하지 않은 죄를 스스로 져야만 했고 성덕을 닦았다는 몸으로서 교수대에 서야만 했다. 그러나 몽고메리가 자기의 살인죄를 부정 못하는 것은 교회 직위가 살인에 사용했던 피 묻은 신부복이 자기 의장 속에서 나왔대서만은 아니다. 오직 그 자신이 고해 신부였기 때문이었다. 신도로부터 고해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의 한 접촉이 아니라 천주를 대신하여서였다. 고해 성사는 천주의 정하신 바인 것이다. 천주의 이름으로서 천주의 성총으로서 죄를 사해주는 것이다. 천주께서는 한 번 사하신 바 있는 불행한 인간의 죄를
두 번 묻지 않으신다. 고해 신부가 고해받은 신도의 죄를 입 밖에 낸다는 것은 천주께서 사하신 바 있는 죄를 두 번 벌하게 되는 것이요. 이러한 고해 신부의 파괴는 곧 천주 전능을 범하는 대죄이기 때문이다. 신부역인 이 몽고메리와 함께 신과 인간의 틈소리에 끼어 몸부림쳐온 신부 복장의 사나이한테는 몽고메리의 뒷모습에서 그의 초인간적인 그 처절한 고뇌의 표정을 샅샅이 읽을 수 있던 것이다. 신음소리가 신부복의 사나이 입에서 또 한 번 흘러나오고 있다. 겨우 그는 간판 앞을 떠나서 큰 거리로 발을 옮기는 것이었다. 거리는 이미 어둡기 시작하고 있었다. 덜 익은 밀감 빛깔의 가로등이 어둠 속에 풍선처럼 떠 있다.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에 접어든 날씨치고는 푹한 편이었지만 앙상해진 가로수에서 오는 시각은 역시 찼다. 이따금 제법 찬바람이 한 차례씩 분수를 떨고 지나간다. 그럴 때마다 신부복의 사나이는 그 껑충한 목을 움츠리고 양쪽 어깨를 추석인다. 흡사 오한이 오는 사람 같아 보인다. 혹 한기가 드는지도 몰랐다. 사나이는 내거리를 바른 쪽으로 꺾어 태계로 침침한 거리로 접어든다. 서울의 심장부라면서 숫제 어둡다. 거기에 검정복색이라 하지만 칼라만 아니면 존재조차도 선명치 않을 그런 어둠의 거리였다. 거기에 걸음새가 또한 어두운 거리에는 제격이었다. 고개를 비어꽂은 기다란 몸체가 뒤에서 보면 사뭇 능청댄다. 거기에 또 긴 옷자락이 너펄대어 희질대는 인상까지 준다. 가끔 자동차의 불빛이 그의 전신을 어둠 위에 부각시켜준다. 영화 나는 고백한다를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때의 장면을 스크린의 화면과 착각을 했을 것이다. 또 한 번 검은 그림자 상부에서 이런 신음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이때여 이런 기구 소리가 들렸었다. 주여, 이 몸을 구하소서. 그렇다. 이 검은 옷의 사나이는 역시 신부였다. 뒤늦게 교문을 두드린 수도자도 아니다. 어엿한 퇴중교우로 신학교를 거친 신부였다. 원명은 박진태였지만 진태란 이름은 어려서 불러보았을 뿐 40을 바라보는 오늘까지 요셉으로 통해오고 있다. 지금은 본당을 떠나서 변두리의 자그마한 성당의 주임 신부였지만 강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리에도 밝았고 자기의 소신을 문자로 표현하는 특제가 있어 교우들의 신망도 컸다. 주교님까지가 특히 한 점을 더 놓고 있는 터다. 박 신부의 손에 세례를 받은 사람만 해도 수천으로 헤아릴 수 있고 그 앞에서 혼배를 한 사람들은 거짓말처럼 모두가 행복하다 하여 교우들 간에는 우상처럼 받들어지는 존재였다. 어려서 한학을 많이 닦기도 했으려니와 특히 역사에 밝았다. 노인 교우들 틈에 가면 노인들과 이야기가 어울렸고 철학은 실학수업에서 필수 과목처럼 되어 있다지만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고 그 자신 시작도 취미삼아 하는 터라 젊은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서는 또 젊은 사람들과도 호흡이 맞던 것이다. 평생을 불교도로서 자처한 저 유명한 한학자인 구봉 선생을 천주교로 개종시킨 공로자도 이 박신부였던 것이다. 박신부님은 정통하신 어른이셔. 한번 척 보시기만 해도 성찰을 잘했는지 통회를 했는지 통회까지만 하고 정계를 안 하는지 그냥 꿰뚫으시거든. 이것이 교우들 간의 박신부 평이었다. 사실 박신부는 고명을 받기 전 고해자의 얼굴만 보아도 이 새 절차를 밟은 고해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했던 것이다. 연평도의 가사였다.
고해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그마한 성당이었던지라 어린 교우들의 고명을 성당 앞 커다란 느티나무 밑에서 받은 적이 있다. 그때 한 소년이 고명을 하러 왔었다. 소년의 고해 사실은 대수롭지는 않은 것이었다. 제 동무인 어떤 소년과 싸우다가 매를 맞은 감정으로 그 아이의 집 그물을 밤에 몰래 가서 한 뼘은 찢었다는 것이었다. 이 고명을 듣고 박 신부는 머리에 손을 얹어 죄를 사하기 전에 너는 신부님이 보기엔 통회를 안 했다. 통회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 정계가 서슬리었고 정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고해를 하러 나왔는가? 이렇게 꾸짖자 소녀는 그 자리에 엎드려 흑흑 느끼어 울었다는 것이다. 이 소문이 교우들 간에 쫙 퍼지고 말았다. 박 신부님은 고해자의 음성만 들으시고도 그것이 참된 고해인지 모고해인지 딱 판단을 하신다. 이쯤 되면 섣불리 박 신부한테 고해를 하러 나갔다가는 큰일이다. 박 신부님은 관상도 보시나 보죠? 하고 여학생 교우들이 한번 놀린 일이 있었다. 저런 잡소리! 관상은 미신과 달라서 과학이라던데요. 간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덕을 잘 닦고 나면 모든 사리가 판단이 되는 법이지. 성덕은 모든 불투명체를 투명케 한다. 그러기에 천주님의 뜻과 가르치심과 판단은 성덕을 닦음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조금도 이상한 일도 아니요, 신기한 일도 아니야. 너희들도 믿음이 크면 다 알게 돼요. 이 믿음이란 교리를 잘 이해하는 데 있지. 고해성사 한 가지만 놓고 본데도 고명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자연 큰 죄는 숨기고 하잘것없는 과실만 들어서 모고해로 모령성체를 영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만 모고해가 얼마나 무서운 대죄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면 하라고 해도 모고해를 못하게 되는 거야. 모고해를 했어도 깊이 뉘우치고 총고해를 하기만 하면 천주께서는 또 웃으시면서 아무리 대죄라도 사하신다는 거룩한 뜻을 가지셨느니라. 하나하나 그것도 지극히 알기 쉬운 말로 교리를 풀어주는 박신부 주변에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이 언제나 교우들이 둘레를 싸고 있었다. 이렇듯 경왕의 적이 되어 있기도 하려니와 그 자신도 이만하면 천주의 뜻에 거슬리는 일은 없으리라고 어느 정도 자부하기도 하였던 박신부한테 무서운 고뇌가 찾아온 것이었다. 어제까지도 교우들의 고명을 받던 박신부였다. 그리고 천주의 이름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 신부가 고해소에 선다는 것 자체가 벌써 천주의 이름과 몸을 대신한다는 뜻인 것이다. 신부는 천주의 대변인이요 대리 행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부의 발 앞에 꿇어 앉아서 부부간, 형제간, 친부모한테도 토설하지 못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 고해 신부에 대한 믿음은 곧 천주께 대한 믿음이요 천주의 성수를 받음으로써만 신부가 될 수 있고 또 고명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데서였다. 이 믿음을 아니 천주께서 마련하시고 예수께서 교사하신 이 거룩한 성사를 저버리는 것보다도 대죄는 없던 것이다. 이 교리를 알기 때문에만 믿기 때문에만 그들은 신부 앞에 모든 죄를 고명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신부였고 고명을 받은 박신부 자신이었던 것이다. 이 고해 신부인 박신부가 교우로부터 고명받은 사실을 누설하지 않으면 안 될 함정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럴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러지 않을 수도 없는 처지였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직 늦더위가 채 거치기 전인 어느 날 아침이었다. 새벽 미사를 올리고 돌아와서 그날 할 일을 메모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박신부는 노크 소리만으로 외래 손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들어오십시오. 대답을 하면서 손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방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박 신부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던가? 아는 교우가 아니다. 낯은 선 사람이었지만 교우라고 다 아는 도리도 없는지라 우선 이렇게 교우 대접을 하려니까 신부님께 좀 여쭈어볼 것이 있어서요. 여기 좀 앉으시지요. 하고 도리어 의자를 권한다. 그때까지도 박 신부는 어느 구의 교우겠거니 싶어 원탁자 위에 어수선히 흩어져 있는 신문 잡지 등석을 큰 테이블로 옮기고 자리를 잡으며 아침 소재도 제 못했습니다. 과히 흉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웃으며 하는 말에도 찾아온 청년 신사는 굳어진 얼굴로 박찬재 씨와 신부님과는 어떻게 되시던가요? 박찬재? 박찬재라는 소리에 신부는 벌써 가슴이 철렁해졌다. 웬일인지 찬재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청년이 경찰관계 사람이라 하는 것이 동시에 깨달아진 것이다. 누구신데 왜 그러시나요? 아, 그러십니까? 역시 그렇군. 하고 혼잣말처럼 하더니만 나 이런 사람이에요. 서에서 잠깐 박찬재 씨에 대해서 여쭤볼 곳이 있어서요. 너무 일찍 이렇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원천만에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유쾌한 기분은 절대로 아니었다. 시간이 이르돼서는 아니다. 이 불의의 방문객이 가진 임무에 대해서였다. 그대로 자기를 찾아왔단데도 유쾌한 일은 아닐지 모르는데 동생인 찬재와의 관련이 된다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리라 싶었기 때문이다. 찬재와 경찰과는 그런 인연도 있을 수 있느니라 싶었다. 그렇지 않아도 늘 불안한 중에 있던 터라 박 신부는 즉각적으로 찬재의 그 무슨 범죄에 대한 것이라 깨달아졌다. 무슨 말씀인지 뭐 걔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있었던가요? 아유, 뭘요. 대단치 않은 일이니까 안심하십시오. 뭐 좀 누구하고 박치기를 해서요. 아, 그렇습니까? 우선 죄명이 박치기 정도라는 데서 마음이 후련해진다. 박 신부는 찬재와 경찰이라면 좀 더 큰 죄명이 아닌가 했던 것이다. 찬재는 그럴 만한 소질을 다분히 가진 청년이었던 것이다. 주소, 이름, 나이, 학력 이렇게 평범한 것을 묻고 난 형사가 평소의 언행은 하는 데서는 박 신부로서도 난처했다. 좌익도 아니요 그렇다고 우익도 아닌 어떤 회색 정치단체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여야 할 것 없이 지도자들에게 대한 불만으로 죽일 놈 살린 놈 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거니와 신부의 몸으로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처지다. 그래서 평소라야 집안 일로밖에는 별로 이야기하지는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물으시는지 요점을 말씀하시면 평소에 정치라든가 정부라든가 기타 사상적인 언행은 어땠는지요? 그런 얘기는 통 못 들었습니다. 내가 만나기만 하면 성당에 나오라고 야단을 치니까 잘 오지도 않지만 이것은 사실이기도 했다. 그럼 뭐 어디 정치라든가 무슨 단체 같은 데는 그런 것도 없을 겁니다. 그저 아이가 좀 성격이 과해서 웬만한 일엔 참질 못하는 단점이 어려서부터 있긴 해요. 그래서 나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만난 시일과 장소, 그때의 대화, 교우 관계 이런 것을 꼬치꼬치 캐어 물었지만 실상 박 신부도 동생을 만난 지 10여일이나 되었었고 그때도 병중에 계신 아버지 역시 몸이 가볍지 못하신 어머니의 출가 전인 누이 찬숙이 저희 내외에 어린 것에서 6식구나 되는 집살림 이야기밖에는 다른 얘기란
야당 지도자와 여당의 지도자 몇 사람의 이름을 들어 때려 죽이느니 어쩌느니 했지만 그까지 소리는 늘 하던 소리였고 보니 들추어 말할 이야기거리도 못 된다. 그렇습니까? 아유, 아침부터 실례했습니다. 형사는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도 어느 서라는 것도 밝히지 않고는 다시 알려주마 하고 돌아가 버렸다. 없었더니 보다야 못하다 해도 그만 정도의 사건인데 오히려 다행하다 싶다. 정신 좀 차려야지 저도. 이렇게 마음을 늦추고 방한 정돈을 하는데 찬숙이가 달려왔다. 간밤 오빠는 들어오지도 않고 새벽처럼 형사 셋이 달려들어서 온 집안을 박학 뒤집고 수색을 했다는 것이다. 책상은 물론 100여 권이나 되는 책갈피며 천장, 다락, 심지어 마루청까지 뜯어 젖혔고 웬만한 데는 파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아니, 내겐 와서는 누구누구하고 박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아이, 박치기가 뭐야요. 들이받았다는 말이지 뭐냐. 싸움을 한 말투던데. 그래, 뭐라고들 그러던. 사람을 죽였단 말만 불쑥하곤 물어야 대답도 하나요. 집에 드나든 사람의 이름도 싹 적어가고 철씨 이름은 안 돼도 좋은데 어머니가 불쑥대지 않아요. 철이란 찬숙과 상해 관계에 있는 젊은 의사였다. 박 신부도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어 성당에도 나오겠다 했고 착실해 보이기도 하여 저희들만 좋다면 생각하고 있던 터이지만 이런 판에도 사람이지 하고 되뇌는 것을 듣고 있으려니 인간이란 이렇게도 모든 사고가 자기 본의인가 싶어진다. 그래, 뭐 가져간 건 없고? 서랍 속을 그대로 폭삭 쏟아갔으니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책도 대여섯 권 갖고 갔고 자꾸만 무기를 어디다 감췄는지 막 대라잖아요. 하도 으르딱딱대기에 우리 집안엔 무기가 이것밖에 없다고 방바닥에 굴러있는 송곳을 집어주었죠. 그랬더니 땡큼 받았다가 획 팽개치겠지. 누이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야 박신부도 단순한 박치기가 아니니라 싶어졌다. 박치기로 살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박치기였다면 가택수색까지는 않았을 것이요. 더욱이 무기 운운할 리가 만무다 싶다. 그제서야 사건의 중대성을 깨닫고 박신부는 분간으로 뛰어가서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아는 사람 이름을 대니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한 독자인데 새벽에 어디 살인사건이 발생했느냐 물었더니 지금 호해가 나갔습니다 하고 탁 끊어버린다. 딴 신문사에다 또 걸었더니 그 사회에서는 아직 호해를 내는 중인데 두 군데서 전화 받는 소리가 다 들려오고 있다. 여보시오, 여기는 독자인데요 하기가 무섭게 지금 바쁘니 좀 이따가 걸어주십시오 하고 탁 끊어버린다.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이 중대한 사건의 주인공이 아우 찬재라고 단정하고 나니 오금이 착 접쳐진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이 사건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것, 찬재가 직접 관계자라는 것이며 상대방은 절명이 되었는지도 모른다는데 귀결이 되자 더 알아볼 용기도 나지 않는다. 수화기를 든 채 그는 그저 우두커니 서서 있기만 했었다. 이 박신부의 추측은 불행하게도 사실에 접근한 것이었다. 전날 밤 통금 직전인 10시 40분경 여당의 중요 간부일 뿐 아니라 재정 운영에 큰 뒷받침을 해주고 있던 3.1재당, 3.1방직, 3.1상사 등 3.1 재벌의 주인공인 한 규덕씨의 침실에 복면을 한 괴한 한 명이 진입, 문소리에 깬 한 씨에게 불문곡직하고 피스톨 2방을 쏘았다. 한 씨가 비명과 함께 쓰러진 것을 보고는 행방을 감추었다는 것이다. 마침 그날은 한 씨의 생일날로 10시 지나기까지 댄스 파티가 있었다 하며
한 씨가 침실에 들어간 지 불과 10분도 못 되어 이런 변개가 생겼다고도 한다. 문 여닫는 소리를 식모도 들었지만 주인이 변소에 가는 줄로만 알았다는 것이다. 한 씨는 생명이 이독하다. 물품에 일체 손을 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순전한 강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유력시 되고 여당의 간부인 만큼 정치적인 배후가 있으리라는 것도 단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범인은 범행 전 내객을 가장하고 미리 어디에 잠복했다가 기회를 본 것이 분명했다. 사건 발생의 급보를 받고 달려간 경찰대는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을 체포하였으나 수사상 기밀을 보유하기 위하여 성명, 나이, 직업 일체의 발표를 보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다. 용의자의 이름이 밝혀진 것은 그날 오후였다. 용의자가 박찬재로 박모 신부의 실제 동생이라는 것도 발표되었으나 범인은 일체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준엄한 문초를 계속하는 한편 방증을 얻기에 수사진은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이 유력한 용의자로서 등장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용의자가 한씨 집에서 약 1500m 지점인 덕성여중 정문 앞에서 골목으로 숨다가 체포된 것이었다. 거기에다 가택을 수색한 결과 불온 문구가 수없이 나열된 일기장이 나타났고 불온 서적도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발표를 보지 못한 채 사건은 다시 오리무중으로 돌아갔다. 본인의 극력 부인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방증이 될 만한 무엇 하나 발견된 것이 없던 것이다. 문에도 피스톨에도 지문 하나 자국이 없을 뿐더러 구두에도 헝겊 커버를 신었던지 신발 자국 하나를 발견할 수 없다. 이 범행 동기 방법으로 보아 확실히 배후에 그 무슨 커다란 움직임이 있다는 단정이 내려졌다. 그러니만큼 수사진은 더 초조해졌다. 오직 하나 다양한 것은 한 씨는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뿐 한 씨가 의식 회복이 되면 범인의 인상 윤곽이 나타나리라 했던 것이나 막 잠이 들다가 문 여는 소리에 놀라 눈뜬 순간에 총탄을 맞은 터라 전혀 기억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고 보면 용의자를 달구치는 도리밖에 없다. 용의자한테 또 한 가지 불리한 것은 용의자는 군대 복무 시에 사격대에서 항상 등내에 들었다는 것. 거기에 또 체포된 지점에서 피신한 이유로서 갑자기 경관 사이드카가 달려오고 경찰 지프차가 내닫고 하니까 피시 사건이 생겼을 게고 이런 때 붙들리면 죄는 없지만 도시 성이 가시니까 어두운 골목으로 잠시 피하자던 것이라 한다. 있을 수 있는 심경이었지만 그것으로 제가 벗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거기에 직업도 없었다. 이름도 없는 출판사에 다니다 말다 한다는 것이다. 용의자에게 한 가지 유력한 것이란 오직 그의 집이 삼청동 막바지라는 것뿐이다. 체포된 지점에서라면 용의자의 집까지 통금 시간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거였던 것이다. 사건 발생 약 두어 시간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만한 재료도 용의자는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또한 혐의를 농후케 하고 있다. 8시나 되어 집을 나와서는 다방에 한 번 들렀을 뿐 줄곧 거리를 헤맸다는 것이다. 불행히 다방도 늘 가는 다방이 아니었던지 레지도 마담도 전혀 본 기억이 없다는 증언을 했다. 사건은 날로 오리무중에 들어갈 뿐이었다. 이제 기다릴 것은 용의자의 자백뿐이었던 것이다.